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지원 기자입니다. 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이주호 기자 이 목소리 어떡합니까? 와, 아프진 않은데 네. 저는 오히려 듣는 분들이 좀 거북스러우실까봐. 거북보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네. 근데 우리 뉴스를 하려면 한 10분은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0분이 뭡니까? 저희 지금 40분 해야 되는데. 거의 20분씩 떠들어야 되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좀 봐주세요. 제가 내일 좀 쉬고 잘 쉬고 목요일에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삼도 드시고. 아, 홍삼. 네, 그 비타민도 좀 드시고. 우리 홍삼 그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좋은 거 많으니까 네,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요. 좀 빨리 나왔으면 자, 좋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네. 일단 오늘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LG전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반성문을 썼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경영진이 반성문을 쓰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또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는 3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네. 물류비가 너무 비싸졌더라. 전쟁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먼저 보시죠. 그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보면은 일단 그 제가 전문을 다 갖고 온 건 아니고 그 뒷부분인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늘 삼성전자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투자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희 삼성전자 경영진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걱정을 끼쳤고 많은 분들께서 삼성의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복원하고, 둘째로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셋째로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도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일단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79조 원을 기록해서 매출 역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매출만 놓고 보면. 근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사실 시장 눈높이가 최초에 14조 원까지 갔던 영업이익의 눈높이였었는데 네. 이제 뭐 HBM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D램도 좀 가격 내린다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야, 이거 14조 원 안 나오겠는데? 라는 인식들과 함께 조금씩 눈높이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네. 그래서 낮아진 게 10조 3천억 원 정도였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낮춘 눈높이마저 채우지 못하는 9조 1천억 원이라고 네. 라고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 실적을 보고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270% 넘는 네.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실제로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 스마트폰, PC 이런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범용 D램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HBM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용 D램은 되겠지. 그쵸.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부진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파운드리가 사실 생각보다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디 공장이죠?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짓고 있는 공장이 또 지연됐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 파운드리의 산업 업황에 대한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고요. 물론 오늘은 분야별 그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의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 이게 분명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로는 대략 반도체 DS 부문 메모리 사업에서 한 6조 원 정도를 이제 이익을 기록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약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디램이 지금 부진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부진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파운드리는 여전히 안 되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럼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은 여전히 퀄 테스트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전방위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HBM이 문제가 되는 게 네.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다 삼성전자에 좀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뭐 나중에 이제 GAA까지 가야겠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했었고 투자도 많이 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언제쯤 우리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파운드리 기술력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뭐 파운드리 분사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파운드리는 지금 분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파운드리를 분사했다가는 언제 바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지금 되게 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실적을 보면서 사실은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 삼성 반도체 전체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악재가 겹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실적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 그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22% 증가해서 1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2위인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지난 1분기에는 12.8% 포인트로 넓었었는데 네. 2분기에는 8.4% 포인트로 좀 줄어든 많이 부분, 줄었죠. 이런 것들까지도 디램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였었는데 그쵸. 이게 그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 근거 가운데 하나니까, 네. 분명히 뭔가 좀 개선시켜야 되는 모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시장이 이번에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네. 내수뿐만 아니라 중국 이제 제조업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 반도체가 중국 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DDR4도 지금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안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삼성 반도체 네. 1위 자리 자체가 조금 많이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LG전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목소리를 좀 작게 해야겠어요. 크게 제가 하려고 크게 하니까.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자, LG전자 매출 작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서 22조 1,769억 원. 3분기 기준 최대치. 네. 매출 좋습니다. 매출 좋은데 영업이익이 지금 7,51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예상하기로는 한 9천억 원 정도는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20.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고 하니 해상 운임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근데 앞서 예고된 바가 있었어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에도 LG전자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요즘에 지금 컨테이너당 그 해상 운임 비용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이 거의 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이 뭔가 갑작스럽게 놀랄 만한 사업에 문제점이 생긴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매출도 크게 늘었고, 지금 우리가 그럼 LG전자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전장 부분, 요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B2B라든지 전장 부분 이쪽은 여전히 성장세를 잘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 지금 전망하기로는 이 전장 사업의 경우에는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기차 수요 때문에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0조 원 수준의 이제 수주 물량, 계속해서 이제 수주 물량 받았던 걸로 계속 이게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런 부분들의 수주의
그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 괜찮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비즈니스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오늘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용 칠러 같은 성장 기회가 있는 상태고 네. 냉난방 공조 분야에 있어서 또 LG전자가 굉장히 강자 아니겠습니까? 강자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B2B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소비자와의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그렇게 그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 그 구독 모델이 있잖아요. 네. 소비자 가전 구독 모델 이거가 좀 성장세가 있는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강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이 가전 구독 서비스 매출액이 2023년 33% 증가한 데 이어서 2024년에는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가에서.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잖아요. 냉장고를 구독하고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그 정수기 정도 구독, 그다음에 그쵸, 그쵸. 안마 의자 정도 구독 네. 이거였었는데 요즘에 LG전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비싸게 사야만 하는 모든 진짜 정말 모든 가전 제품입니다. 네. 모든 가전 제품을 구독으로 지금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몰랐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이 정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최근에 이제 네. 주변에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이 어린 분들 결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결혼을 할 때 네. 처음에 집을 안 사잖아요. 네. 집을 안 사다 보니까 가전을 구독을 많이 한대요. 아, 가전 제품을 사게 되면 이사를 할 때마다 이게 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전 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게 이사를 많이 다닐 때 이사할 때마다 한 번씩 상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때 이번 집에 살 동안에 구독해서 이 가전을 쓰고 또 이사를 가면은 또 그 집에서 살 가전을 또 구독해서 쓰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집을 사면 그때 나는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겠다. 그 방법 좋네요.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에이 너만 그렇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분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실제로 좀 20, 30대 쪽에서 그런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새로운 또 이게 가전뿐만 아니라 아예 생활 방식 자체도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 않나. 예전에 1인 가구 많이 늘어날 때 네. 그때 소형 가전들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팔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 이사를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나온 또 새로운 또 가전의 트렌드가 또 이런 또 구독으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하는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실제 류중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구나 네네. 라는 걸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자기 이제 이름을 걸고 사과문을 냈던 게 조금 많이 네. 놀라웠어요, 사실은. 전영현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거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와 돌아왔을 때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오고 나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번에 약간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단기간에 뭔가 달라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은 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은 제가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 가져왔는데 LG 에너지솔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봤는데 기대치, 그러니까 증권사 기대치 혹은 이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볼 때는 항상 IRA 보조금을 항상 또 발라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더니 세계 분기 연속으로 지금 순 영업이익은 적자였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을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잠정치가 4,483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조 8,778억 원으로 지금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8.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비교를 하는 걸 보면은 2023년도 3분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매출이 8조 2,235억 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6조 8,778억 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312억 원에서 4,48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1분기 때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나서 2분기, 3분기 계속 조금 올라오는 느낌인데 제가 그러면 IRA 보조금을 한번 빼고 한번 봤습니다. 네. IRA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제일 끝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2024년 3분기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AMPC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4,660억 원을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영업이익이 4,483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AMPC 보조금을 제외를 하면 177억 원에 지금 적자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분기부터 AMPC 받아왔던 걸 쭉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봤더니 이제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AMPC 비중이 사실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 걸 한번 보시면은 1분기도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높고 2분기도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높고 3분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MPC로 총 얼마를 받았냐? 1조 1천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만요? 올해 3분기까지만. 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3개 분기 합쳐서 지금 AMPC 보조금으로만 지금 1조 1천억 원 정도 받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네. 전분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MPC를 제외를 하면 2,5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순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을 조금은 벌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큰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GM과 테슬라의 실적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LG전자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부문에서 좀 나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GM의 신형 전기차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GM이 이제 3분기 전기차 판매량도 많이 좋았고요. 포드보다 훨씬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그 이제 이코녹스라고 하는 중형 SUV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산타페만한 그런 SUV 차량인데 그 차량의 전기차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요? 가격이 35,000불 정도고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네. 27,000불 정도입니다. 어. 지금 모델 3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보조금 받으면 29,900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모델 3는 세단형이잖아요. 준준형이고. 그런데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 전기차인데 한 27,000에서 28,000불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높대요. 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테슬라를 사지만 네. 돈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은 GM, 쉐보레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뭐 LG 엔솔 쪽에서도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시 근데 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엄청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엔 세트예요. 네. 세트가 잘 팔려야 부품이 잘 팔리고 부품이 세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구조상.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하게 네. 작년에는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보다 네. 공급이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서 훨씬 더 큰 힘을 가져갔었는데 사실상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과연 이게 지금 캐즘인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오늘 이제 S&E 리서치에서 나온 1월부터 8월 달까지 이제 전기차와 PHEV 글로벌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에만 20% 지금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제일 그 이제 중간에 파란색 합계 20.1%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동화 차량 시장 이제 그 성장률인데 20.1%입니다.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성장세가 꺾인 게 성장이 꺾인 게 아니에요. 성장세가 조금 꺾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은 BYD 지금 220만 대 이상 팔았어요. 그리고 네. 2등이 테슬라 110만 대 이상 팔았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가 지금 PHEV이고 45% 정도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가 4등, 폭스바겐이 5등, 그리고 이제 SAIC가 이제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여기가 5등, 그리고 이제 장한자동차가 6등이고요. 현대차가 7등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현대기아가 지금 좀 이렇게 역성장을 보이는 거는 사실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글로벌리 좀 많이 줄었고요. 국내에서 특히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지금 업체들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보다도 사실은 PHEV에서 지금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PH가 좀 예전 버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스텔란티스, BMW, 리오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업체가 절반이에요. BYD, 지리, SAIC, 장안,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지금 5개 업체가 중국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이 사실상 어쨌든 잘 팔리려면 저기서 테슬라, 그렇죠. 예, 테슬라가 잘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현대기아, 네. 여기가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LG엔솔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략 그 대규모 공급체를 하나 오늘 뚫었습니다. 오늘요? 네.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벤츠에 이제 10년 동안 50.5기가와트시의 규모의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원통형이요? 네. 그 2170 2170? 2170입니까? 아니면 4680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LG엔솔루션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46 시리즈죠. 이제 4680이 될지 4695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46 시리즈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벤츠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은 계약 기간이 이제 2028년 1월부터 10년 동안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 전체 규모는 50.5기가와트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북미 및 기타 지역에 있는 벤츠 공장으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정확하게 밝힌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론과 취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공장에서 어떤 원통형 배터리를 어디에 공급할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독 공장은 미시간이랑 아리조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둘 중 하나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없죠. 미시간은 없어요. 네. 그러면 아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46파이 공장이 또 거기에 라인이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측하기로는 4680 혹은 4695에 대해서 생산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네. 미국에 있는 벤츠 공장으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라인이 다 깔리는 시기랑도 겹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벤츠의 전기차 전략이 바뀌는 시기랑도 겹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들어갈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이제 테슬라에만 공급을 하고 있던 46 시리즈 배터리가 이제는 조금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률이 그렇죠. 많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MPC 보조금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원래 이제 그 4680은 특히 이제 넣는 차종이 네. 없었잖아요. 사이버 트럭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사이버 트럭이 지금 뭐 일주일에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300대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사실 배터리 업체들이 그것만으로는 일주일 1,300대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아무리 배터리 열심히 팔아도 그 고객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가 만든 배터리는 테슬라도 사지만 다른 데도 살 수 있어. 그렇죠. 라는 상상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상 뭐 아직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네. 거의 그 상상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벤츠가 계속 CATL과 페러시스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LG 배터리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품질을 조금은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벤츠의 첫 번째 전기차라고 했던 이제 EQC. 네. EQC에는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SK온 배터리와 함께 이제 EQA, EQB 여기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EQE, EQS라고 하는 비싼 전기차가 나왔죠. 네. 거기에 이제 CATL과 페러시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비싼 전기차에는 비싼 배터리, 좋은 배터리를 넣어야죠. 근데 이제는 LG 거를 다시 넣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바뀌겠죠, 뭔가. 네. 지금 페러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CATL의 자리에 조금은 LG 엔솔이 다시 좀 많이 이렇게 네. 찾아가지 않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RWD 모델 네.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도 결국에는 모델 3요? 모델 3, 네. 네, 모델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에 이제 RWD는 원래 CATL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9월 27일부터는 판매가
중단됐죠. 중단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도 LG 엔솔이 조금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은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조금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중국 발개위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어요. 네네. 근데 실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대규모의 부양책은 없는데 네. 라는 게 이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시장 반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왜 기대가 됐었냐면 일단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국경절, 그러니까 중국 그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네. 국경절을 보내고 오늘 새롭게 중국 증시가 다시 열리다 보니까 네네. 야, 그러면은 휴일 직전에 엄청 올랐는데 그럼 이 정도 올랐으면 그럼 좀 휴일 지나고 나면 빠지나? 뭐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익 실현하지 않을까? 이익 실현하지 네. 않을까? 근데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반대였습니다.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의 경우가 이제 휴일 동안 멈춰 있었던 지수고 네네. 항생 지수는 사실 휴일 동안에도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 지수는 휴일 동안 조금 더 올랐었고 네.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는 좀 덜 올랐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딱 열리고 나니까 얘는 오르고 그리고 항생은 좀 떨어지면서 약간 뭔가 균형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런데 상승이 많이 빠졌네요. 일단 이게 물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장에서 들리는 이유로 보자면 휴장 기간 동안 사실 홍콩 시장에 항생지수 홍콩 시장에 몰린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제 10월 8일에 야, 휴일 끝나면 재정 정책도 발표될 것 같아.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돈은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열려 있는 홍콩 항생지수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가 네. 실제로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열리게 되니까 그 돈들이 중국 본토 시장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발표됐던 이 재정 정책의 부양 규모가 앞서 헤드라인으로 잠깐 보셨지만 대략 내년 19조 원 정도를 조기 투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설레발이었던 것도 있지만 거의 뭐 1900조까지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출발하자마자는 그 부양책이 발표되기 전이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가다가 이게 딱 그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보면 이건 이제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잘 전해 주시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 드리면 일단 그 내년 중앙 예산에서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이죠. 이걸 연내 조기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몇 차례 얘기됐었던 뭐 1,900조 원 이거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왔었고요. 네네. 다만 지방 정부에도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약 55조 원 규모의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잔여 한도를 소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지방 정부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적은 규모라는 것에 좀 시장은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 증시가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일단 통화 정책 나왔죠. 그건 네. 이제 9월 24일에 나왔죠. 거기에다가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 재정 정책 우리가 경제 정책의 두 개 사다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재정 정책까지 나왔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역시 좀 기대감을 계속 갖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까 좀 궁금했는데. 좋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는 중국은 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 수많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화학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기업들 가운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네. 주식이 진짜. 네, 다음 소식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고려아연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고려아연 주가가 조금은 빠졌어요. 이제 77만 6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59% 빠지면서 다음 띄워주시면요. 네, 다음에 보시면은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2.59% 빠지면서 33,800원이 됐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가가 35,000원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많이 몰렸죠. 그리고 이제 또 올리지 않겠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83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그 돈 누가 줄 건데요? 그렇죠. 네. 아니, 줄 사람 생각하고 얘기하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금감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고려아연의 이제 공개매수 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좀 많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게 됐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이제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 이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우려를 많이 조심을 좀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풍문이라든지 루머에 현혹돼서 샀다가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공시를 위주로 조금 많이 보면서 조심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금감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주식은 조금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료 시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오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렇게 지금 공개 매수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꽃놀이패. 꽃놀이패 누굴까요? 돈을 빌려준 곳. 아, 돈 빌려준 곳. 돈을 네. 빌려준 곳들은 이제 이자를 받을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이제 고려아연의 경우 이제 공개매수 자금 총 3조 930억 원 중에서 지금 차입 규모가 네. 2조 5,0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차입처가 뭐 메리츠증권, 하나스탠다드은행,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여기저기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야 되는 이자만 1,276억 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영품 같은 경우에도 차입금 관련 이자 비용이 84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려아연의 최윤보 매장이랑 그리고 영품 MBK 연합이 내야 되는 차입금 규모가 4조 4,666억 원이 되는데 네. 이 중에 이자만 2,117억 원이 지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자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이유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공개 매수 때문에 주가 급등이 일어나게 되니 금감원에서도 함부로 그 뭐 풍문이나 유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저도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지금 계속 막 이상한 데서 들어오거든요. 네. 해외 발신 이래가지고 오는데 해외 발신으로 왜 고려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러게요. 자, 다음 뭐 단신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좀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다. 금융권의 이제 시중은행들의 자료를 좀 종합한 보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가계대출이 그 4일 기준으로 729조 3,934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약 0.2% 정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월초 연휴가 좀 있어서 네. 연휴 있을 때는 우리가 주택거래 계약을 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감소된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소된 거는 거의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근데 이렇게 감소세를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소세를 보이게 된 것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좀 꺾이기 시작한 것 같죠. 그렇죠. 많이 상승폭은 꺾였죠. 약간 꺾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났느냐는 결국 88 대책하고 이제 DSR 9월부터 시작됐던 DSR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일단 가계대출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상승 탄력이 좀 줄고 있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 가계대출 늘어나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미 0.5% 포인트를 내렸고,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금 가계대출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오는 금요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더욱더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많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도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미국 엄청 같은 아프죠. 경우에는 50bp 내렸다가 네. 지금 실업률이랑 고용률 나오고 나서 약간 지금 혼란을 좀 겪고 있잖아요. 지금 동결 확률도 한 14%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내려야 되나 25bp라도 내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리는 게 맞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이야기 부동산 관련된 것 하나만 더 전달해드리면은 이제 지금 오늘 정부가 이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진현한 국토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는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집값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609건으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9,518건 대비 20% 줄었고요. 9월 5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8월 2주차를 정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관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LH에서 이제 착공 계획 물량이 올해 이제 5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1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하고 또 현재까지 5만 가구의 발주를 모두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세값이 안정세를 좀 많이 그렇죠.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는 같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전세가가 먼저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갭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가도 갭을 따라서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안정세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 네. 금통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된 거는 3년 후에 지어지니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네. 또 일들도 저희는 또 네.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쵸. 올해 착공하면 완경은 3, 4년 후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안 그래도 그 댓글을 통해서 뭐 목소리에 대해서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잘 쉬고 저는 좀 목요일에 제대로 된 목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